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걸 즐기시는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딱 중요한 핵심만 짚어내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도 완벽하게 맞춤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정말 흥미롭죠.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잖아요. 맞아요. 바로 외식 산업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푸드테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즘 식당에 가보시면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통로를 쓱 지나가는 서빙 로봇을 보거나 테이블마다 놓인 태블릿으로 직접 주문하는 거요. 너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어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요즘은 로봇이 서빙도 하네, 참 신기하다. 이런 가벼운 감상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왜 지금 우리가 아는 평범한 식당들이 생존을 위해서 단순한 기계 도입을 넘어가는지, 식당이라는 비즈니스의 운영체제, 즉 OS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어야만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깊게 파헤쳐볼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볼까요? 쳤습니다. 사실 우리가 동네 식당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이런 변화들의 밑바탕에는 아주 심각한 경제학적이고 구조적인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위기요. 네, 지금 외식업계에 불고 있는 기술 혁신은 단순히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오래된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절한 생존의 결과물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오래된 불치병. 제가 이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보몰의 비용병이라는 개념이요. 네, 1966년에 윌리엄 보몰이 제시한 아주 유명한 경제학 개념이죠. 이거를 좀 일상적인 비유로 설명해보면 확 와닿더라고요. 그 자동차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제조업 공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확실히 수십 년 전이랑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맞습니다. 로봇이랑 자동화 공정이 도입되면서 노동자 한 명이 만들어내는 생산성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식당 주방은 어떤가요? 거의 그대로죠. 셰프가 불 앞에서 맛있는 파스타 한 접시를 조리하고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손님 테이블에 음식을 내어놓는 데 걸리는 시간 말이에요. 이게 1960년대나 2020년대인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가스레인지 화력이 조금 좋아진 정도랄까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파스타를 끓이는 물리적인 시간 자체를 인간의 힘으로 단축할 수는 없으니까요.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타 산업과의 격차 때문이죠. 맞아요. 식당의 생산성은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제조업 같은 다른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회 전반의 평균 임금은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면 외식업 입장에서는 직원을 구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타 산업에 맞춰서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파스타 한 그릇이라는 동일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는 노동 비용만 계속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산업 자체가 구조적인 저수익성의 늪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60년 묵은 불치병의 실체입니다. 와,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자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공급 측면, 즉 인구 구조의 격변이랑 노동력 부족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과 맞물리잖아요. 그렇죠. 최근 통계 지표들만 봐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노동력인 청년층 자체가 물리적으로 실종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주방이나 홀 서빙 업무는 전통적으로 덥고 위험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전형적인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왔잖아요. 워라밸을 중시하는 요즘 세대에게는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네. 결과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외식업의 이직률이 2배에서 3배나 높다는 통계가 나오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들이 마주한 현실은 인건비 좀 아껴보려고 사람 대신 로봇을 써볼까? 이런 얄팍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네요. 절대 아닙니다. 지원자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당장 내일 점심 장사를 어떻게 돌릴 것인가 그 생존의 필연성이 된 겁니다. 맞아요. 근데 내부적인 노동력 부족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외부에서 짓누르는 압박 요소들도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띄던가요? 예전에는 식당 사장님들이 재료 발주할 때 내일은 대충 이 정도 팔리겠지 하고 직관이나 어림짐작으로 주문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5에서 10% 정도의 식자재가 남아버려지는 로스가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이걸 그냥 장사하다 보면 생기는 운영의 일부로 여겼단 말이죠. 그랬었죠. 어느 정도의 손실은 감수하고 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성장은 멈추고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에그플레이션이나 이상기후로 양파값, 대파값이 하루아침에 미친 듯이 뛰는 상황이 오면요. 그 미세한 5%의 비용 누수가 곧바로 이번 달 적자와 폐업으로 직결되죠. 네, 그게 너무 무서운 지점인 것 같아요. 거기에 팬데믹 이후 자리 잡은 뉴노멀 생태계도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압박입니다. 배달 플랫폼 이야기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배달과 포장이 일상이 되면서 시장의 권력을 식당에서 거대한 배달 플랫폼 비즈니스로 이동해버렸죠. 이 과정에서 많은 식당들이 고객에 대한 데이터 주권을 플랫폼에 완전히 뺏겨버렸습니다. 우리 식당 단골이 정확히 어떤 메뉴 조합을 좋아하는지, 비 오는 날엔 주로 몇 시에 주문하는지, 정작 음식을 만드는 사장님들은 모른다는 거네요.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플랫폼 수수료 정책에 철저하게 종속되는 위기를 맞은 겁니다. 더불어 소비자들과 사회 전반에서 요구하는 ESG 경영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여라,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해라, 위생사고를 완벽히 통제해라, 이런 요구들이요. 네. 이런 엄격한 잣대들을 과거처럼 사장님이 수기직 장부에 펜으로 적어가며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들을수록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과거의 전통적인 식당을 두고 낡은 증기기관차에 비유하는 거군요. 사람의 노동력이라는 장작을 미친 듯이 화통에 집어넣어야 간신히 굴러가는 기차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자,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푸드테크라고 하면 식당 홀을 볼볼거리며 돌아다니는 고양이 얼굴을 한 서빙 로봇 정도만 떠올리잖아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노출된 게 서빙 로봇이니까요. 그런데 실제 푸드테크가 다루는 가치사슬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더라고요. 단순히 식장 문 안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재료의 탄생부터 우리가 먹고 남긴 폐기물까지 전 생애 주기를 뒤집고 있습니다. 네, 산업을 분석하는 5단계 가치사슬을 하나씩 뜯어보면 그 거대한 규모가 실감나실 겁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첫 번째는 생산 단계인 에그리테크입니다. 이제는 폭우나 가뭄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도심 속 스마트팜이나 수직 농장에서 센서와 LED로 식재료를 완벽하게 통제하며 길러냅니다. 농업 자체가 기술로 통제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가공 및 제조 단계인 푸드사이언스는 더욱 놀라운데요. 소나 돼지를 넓은 목장에서 사육하고 도축하는 전통적 방식이 아닙니다. 아, 그 실험실 고기 말씀이군요. 네. 2012년 마크 포스트 교수의 연구에서 촉발된 것처럼 연구실에서 세포 배양만으로 실제 고기 도직을 만들어내는 배양육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3D 푸드 프린팅 기술도 등장하는 걸 보고 진즉 무릎을 쳤습니다. 처음에 저는 아니, 음식을 굳이 프린터로 뽑아 먹는다고? 하면서 엄청 의아했거든요. 타겟층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단순히 신기한 볼거리가 아니죠. 맞아요.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나 연하곤란 환자들을 위해 영양소는 완벽히 맞추면서도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음식을 3D 프린터로 정밀하게 찍어내는 거더라고요. 개인 맞춤형 영양과학이 실현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죠. 세 번째, 유통 단계인 딜리버리 테크도 혁신 그 자체죠. 물류비의 절반 이상을 까먹는다는 라스트 마일, 즉 고객의 집 문 앞까지 가는 마지막 구간을 자율주행 드론이나 배달 로봇이 대체하고 있잖아요. 신선식품이 상하지 않게 3월 인터넷 센서가 실시간으로 온도를 추적하는 콜드체인 모니터링도 2단계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드디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조리 및 서비스 단계입니다. 주방 내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동하는 주방 경영 시스템, 즉 KMS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 먹고 남은 잔반을 처리하는 폐기 단계의 웨이스트 테크까지 이어집니다. 와, 생산부터 폐기까지 완벽한 하나의 사이클이네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이 모든 일련의 기술적 결합이 경제학적으로 의미하는 바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이론 관점에서 볼 때 진입장벽이 낮고 누구나 몸으로 때우면 할 수 있었던 노동의존적 서비스업인 외식업이 이제는 고도의 데이터가 흐르는 지식 및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 집약에서 기술 집약으로 넘어갔다는 거군요. 네,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부터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데이터로 연결되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단순히 주방에 비싼 기계 몇 대 들여놓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랜 세월 셰프의 직관에 의존했던 요리가 정밀한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뜻일 텐데요. 아주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최근 주목받는 주방 경영 시스템, 이 KMS의 아키텍처를 보면 이 변화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크게 4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4가지 레이어.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주방에서 튀김기를 돌리고 홀을 돌아다니는 로봇 같은 하드웨어가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인프라 레이어고요. 이 기계들의 움직임과 주문 프로세스를 통제하는 신경망이 바로 운영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영역이 있죠. 맞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로 내일 장사에 필요한 재료 수요를 예측하는 두뇌가 지능 레이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시스템을 감독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인간의 역할이 인적 레이어로 재편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렇게 4단계 구조가 정착되면 주방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수석 셰프가 막내에게 이 양파 색깔이 적당히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 라고 지시했죠. 사람마다 그 적당히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날 직원의 컨디션에 따라 맛이 매번 달라집니다. 하지만 시스템 내에서는 이 모호한 습관이 180도 온도에서 3분간 40rpm으로 회전이라는 정밀하고 통제 가능한 데이터로 치환됩니다. 와, 180도 온도에서 3분간. 너무 확실하네요. 수백 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목숨을 거는 과제, 즉 완벽한 품질 동일성이 달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말씀하신 대로 로봇을 사고 인공지능 수요 예측 프로그램을 깔고 이런 거대한 시스템을 초기 세팅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나요? 동네 소상공인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흥미로워할 비즈니스 모델의 경제학적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납니다. 아, 경제학적 패러다임 전환이요? 네, 전통적 외식업은 앞서 말한 보몰의 비용병 때문에 매출이 오르고 장사가 잘 될수록 홀서빙 직원, 주방 보조를 계속 더 뽑아야만 하는 철저한 변동비 모델이었습니다. 많이 팔수록 인건비가 같이 치솟으니까 남는 게 없는 거군요. 마진율은 늘 제자리였죠. 반면에 스마트 주방 시스템을 도입하면 초기 자본 지출, 즉 설비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고정비인 카펙스가 크게 발생합니다. 전형적인 고정비 모델로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 로봇 사고 시스템 까는데 큰 돈이 묶인다는 뜻이네요. 그럼 위험한 거 아닌가요? 초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초기 학습 비용을 감당하고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시점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이 몰려들어 매출이 2배, 3배로 뛰어도 추가적인 인력 투입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기계가 다 처리하니까요. 네. 경제학 용어로 하나를 덧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인 한계 비용이 극소화되는 마법이 펼쳐지는 거죠. 초반에는 적자를 보다가 어느 기점을 지나면 순이익이 하늘로 치솟는 이른바 J커브 수익 구조가 외식업에서도 비로소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군요. 그 J커브를 통과하는 순간 순이익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게다가 저는 이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우연히 얻게 되는 부산물, 다크 데이터의 발견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다크 데이터 분석은 식당 운영의 핵심 무기가 되고 있죠. 보통 다크 데이터라고 하면 버려지거나 의미를 몰라 방치된 정보들을 말하잖아요. 식당으로 치면 어떤 테이블에서 조리 시간이 얼마나 밀렸는지, 손님이 어떤 반찬을 얼마나 남겼는지 같은 것들을요. 예전 같으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끝날 정보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앞서가는 웨이스트 테크 기업들은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인공지능 카메라가 달린 푸드 스캐너를 설치합니다. 손님이 먹고 남긴 식판을 버릴 때 카메라가 0.1초 만에 스캔해서 어떤 반찬이 얼마나 남았는지 데이터로 변환해 클라우드로 쏘아보냅니다. 0.1초 만에요? 네, 과거에는 사장님이 홀을 치우면서 오늘 제육볶음이 좀 남네 하고 감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AI가 이 다크 데이터를 분석해냅니다. 엄청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겠네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보니 매주 화요일 저녁에 방문하는 20대 여성 고객들은 A사이드 반찬의 염도가 높아서 80% 이상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까지 증명해내는 거죠. 와, 버려지던 잔반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네요. 다음 시즌 메뉴의 간을 바꾸고 원가 로스를 줄이는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경영적인 사이트로 변모하는 거군요. 네, 이거야말로 진짜 돈이 되는 데이터죠.
그렇다면 이 거창한 디지털 전환이 덩치 큰 대형 프랜차이즈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요. 매장의 규모와 처한 상황에 따라 로봇을 도입하는 목적이나 로드맵도 완전히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무턱대고 비싼 서빙 로봇부터 들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규모별로 명확한 3가지 전략적 로드맵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어떤 매장인가요? 먼저 동네 골목에서 사장님 혼자 혹은 부부가 운영하는 1인 상점형 마이크로 매장입니다. 여기서는 화려한 데이터 분석보다는 사장님의 육체적 피로도를 낮춰서 노동력을 방어하는 게 1순위입니다. 몸이 상하면 가게 문을 아예 닫아야 하니까요. 네. 고객 응대나 결제는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에 맡기고요. 팔팔 끓는 기름 앞에서 하루 종일 감자튀김을 튀기거나 면을 삶아야 하는 위험하고 고된 3D 업무만 조리보조 로봇에 넘기는 겁니다. 그럼 사장님은 뭘 하나요? 사장님은 체력을 아껴서 가장 중요한 본질, 즉 맛의 최종 검수와 단골 손님 응대에만 집중하는 생존 전략이죠. 아, 노동력 보호가 핵심이군요. 그럼 조금 더 큰 규모, 직원들을 여러 명 두고 운영하는 중소 가맹점형 매장은 어떤가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중소규모의 최우선 목표는 본점 맛의 완벽한 복제와 표준화입니다. 알바생이 1달 만에 그만두고 바뀌더라도 음식 맛이 변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군요. 네, 그래서 레시피와 주방 동선을 데이터화한 표준 업무 지침서, 전문용어로 SOP를 디지털로 도입합니다. 또한 홀 직원이 갑자기 무단 결근을 하거나 이직하더라도 가게 운영이 마비되지 않도록 서빙 로봇을 활용해 이직 리스크 자체를 상쇄하는 버퍼링 역할을 맡게 한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대형 플래그십 매장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을 쓰겠네요. 대형 매장들은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 막대한 초기 자본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영업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AI의 두뇌가 본격적으로 활약하죠. 수요를 예측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AI가 내일 해당 지역의 강수량과 과거 판매 데이터를 융합해 수요를 예측합니다. 내일은 비가 오니 파전과 막걸리 수요가 30%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럼 시스템이 알아서 식자재를 추가 발주하겠네요? 그렇죠. 기회 손실과 로스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거대한 매장의 에너지를 제어하고 식자재의 온도와 위생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해썹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업의 필수 과제인 ESG 경영까지 실현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완벽하게 짜여진 전략이네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요리와 서빙의 모든 과정을 대체한다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분명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맛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일까요? 비슷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는 건 사람이 손수 만든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고 따뜻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인데 기술이 들어오면 맛은 다 공장처럼 하향평준화되고 인간적인 환대, 즉 호스피탈리티는 영영 사라지는 것 아닌가?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긴 했어요. 로봇이 튀겨주고 로봇이 서빙하는 식당이라니 너무 차갑고 기계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외식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적이기도 하죠.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틀어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하루 종일 뜨거운 튀김기 앞에서 기름 냄새에 찌들어 진이 빠지고 굳은 표정으로 손님을 맞이하던 직원을 떠올려 보시죠. 지쳐있는 직원들이 많죠. 그 위험하고 관절이 상하는 단순 반복적인 육체 노동을 로봇에게 완전히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방 안의 셰프는 기계적으로 양파를 볶는 대신 새롭고 창의적인 시그니처 레시피 개발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니까요. 네. 홀 직원은 무거운 뚝배기를 나르는 대신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손님과 눈을 맞추고 오늘 음식은 입에 맞는지 정서적인 교감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기술이 인간의 자리를 뺏고 맛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단순 노동에 치여 잃어버렸던 외식업의 진짜 본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성과 환대의 회복을 돕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시사점입니다. 본질의 훼손이 아니라 본질의 회복인 셈이죠. 기술과 인간의 대립이 아니라 공존이라는 측면에서 너무나도 통찰력 있는 해석입니다. 무조건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식의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게 되네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룬 방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꿰어볼 시간입니다. 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과거의 식당엔 그저 사람의 피땀 어린 노동력이라는 장작을 화통에 미친 듯이 태워서 간신히 앞으로 나아가는 낡고 위태로운 증기 기반차였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주방은
데이터와 자동화라는 전기로 매끄럽게 굴러가며 스스로 최적의 수익 경로를 찾아내는 자율주행차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멋진 요약입니다. 이게 단순히 인건비 몇 푼을 아끼려는 얄팍한 꼼수가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어져온 보몰의 비용병이라는 구조적 불치병과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거였죠. 수익 모델 자체를 변동비에서 고정비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새로운 생존의 운영체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푸드테크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다음에 단골 식당에 가셨을 때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으로 주문을 넣거나 통로를 쓱 지나가는 서빙 로봇과 마주치게 된다면 아마 그 풍경이 전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냥 신기한 기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셨으니까요. 네, 그저 사장님이 유행하는 신문물을 좋아해서 들여놓은 차가운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그 뒤에서 보물의 비용병을 극복하기 위해 쉼없이 돌아가고 있는 치열한 J커브 경제학과 생존의 운영체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꿰뚫어 보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배운 만큼 세상이 다르게 읽힌다는 게 바로 이런 짜릿한 순간이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늘 생각의 한계를 넓혀가길 즐기시는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고민해 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화두죠? 오늘 이야기 중에 3D 푸드 프린터라 세포 배양육 같은 놀라운 기술들을 언급했잖아요. 만약 멀지 않은 미래에 고도로 발달한 AI와 3D 푸드 프린터가 전 세계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의 시그니처 요리를 당신의 집 주방에서 분자 구조까지 완벽하게, 그것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복제해낼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집에서 완벽한 다이닝을 즐기는 거네요. 네, 최고급 요리의 맛과 향조차 완벽히 데이터 소프트웨어가 되는 그 시대가 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굳이 지갑을 열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과 수고를 들여가며 식당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방문해야 할까요?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이 될까요? 정말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맛이라는 결과물마저 기계가 완벽히 통제하는 세상에서 오직 인간만이, 그리고 식당이라는 공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여행 지식 탐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도 우리의 뇌를 깨워줄 더 놀랍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